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걸 보면서 매력적이어서 저런 정도의 사람이 대표이면 저당 좋겠다라고 해서 부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뜻한 바 있어서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강의의 시종일관은 나는 왜 정의당의 당원인가,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정의당은 지금은 조그만데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당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바꿔냈는데, 우리는 촛불을 들면서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은 바뀔 것인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특히 한국 사회 진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의당은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어차피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권 아니냐,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촛불혁명이라는 국면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을 텐데, 과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고민을 했던 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헬조선이라는 얘기, 청년 실업, 현재 청년 실업이 10%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요. 작년 초에, 올 초만 해도 12.5%로 사실은 유사 이래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실업률을 보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최고의 실업률을 보였고요. 청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이게 현재 오늘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죠.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보통 비정규직이 현재 1000만이 넘어서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노동부가 잡는 통계는 보통 850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적게 잡는 데는 또 600만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개념도 달라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학습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고요. 화물차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골프장의 캐디 여성 노동자들도 다 노동자로 분류가 아예 안 되는데,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전체 노동자도 이미 2천만을 넘어섰고 있고, 비정규직도 이미 한 1100만 정도까지 보는, 노동계에서 보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건 이런 모습들입니다.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국 사회 노동시간은 뭐 멕시코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2160 뭐 몇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달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독일보다 4달 정도를 더 일하는데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OECD에 들어와 있는 나라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하게 되는 건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냥 신문의 최장 시간 노동인데 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 최근에 근로기준법 59조를 놓고 계속 논쟁이 붙어 있죠.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연속근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의 당원 정도면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통계들도 있죠. 노인 자살률이 1위라든지 사회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이 우리나라는 10.4%고 OECD 평균이 21.5% 정도라고 얘기하면 딱 반절밖에 안 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예산이 35%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건지, 주거 문제만 해도 최근에 김현미 장관 들었으면서 주택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박근혜가 집권을 막 시작할 때, 이명박 정권이 막 끝이 날 때, 예를 들면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 3채 보유한 사람, 4채, 뭐 10채
11채 이상 이런 것들을 쭉 통계를 내보면 2012년보다 3년 사이에 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 더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택 문제 심각하고 최근에 계속 전셋값 상승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 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68억입니다. 한 채.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요 성수동에 좀 비싼 아파트는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54억입니다. 한 채. 그러니까 불평등과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이제 심각한 구조까지 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최저임금이 올해 조금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17년 통계로 약 310만 정도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으로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 그 아이는 평균 2,3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이 계속해서 민영화되고 있다라거나 환경과 생태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세월호의 문제를 보면 안전과 생명의 문제 등등을 포함하면 한국 사회 적폐라고 얘기되는 문제 혹은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죠.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 이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광화문에서 1,600일 정도를 투쟁하고 어제 투쟁을 접었습니다. 1,600일을 거리에서 자고 5년 동안 몸도 불편한 사람 장관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누구도 기울여주지 않았던 그 농성을 장관도 방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부양의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약속을 받고 농성을 저었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권위적인 통치 방식이 일단 눈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을 가장 괴롭혔고, 노동자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성과 연봉제, 이것은 취임하자마자 아예 지침을 폐기하면서 현장에서 올해 엄청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던 노동조합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는 상황도 벌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죠.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하겠다라거나 신고리 오리코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등등을 보면 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변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로 나가게 될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좌파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되죠? 문재인 정권이 좌파면 여러분들은 이제 극좌파쯤 되는 거죠. 극좌파가 아니면 정의당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극좌파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었어요. 한 분도 그래 생각을 그러십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준석. 예, 외우기가 쉽겠네요. 전 위원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김준석 당원님하고는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좌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수 세력들은 좌파 포퓰리즘도 얘기하고 이제 끊임없이 공세가 오죠. 원래 이 좌파 정권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보수 세력이 일상적으로 입에 담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좌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국민적 위화감과 위기감을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등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원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면서 좌파라는 개념을 갖고 갔는데, 그럼 진짜 좌파 정의당의 포지션은 뭔가? 이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의당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이러다가 우리 우리 잘 나가면 이제 새누리도 망하고 다 망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5% 같은 게 한 10%는 돼야 되는데 다른 당들이 다 망한 것 같은데 우린 여전히 5% 정도에 머무르는 이유는 뭘까? 정말 진짜 좌파 정의당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른 거잖아요. 민주당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것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이 당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없는 거고. 개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좀 착한 민주당 정도로. 민주당도 좋긴 한데 민주당은 뭔가 좀 부리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 좀 옛날부터 있던 정당이다 보니까 좀 지들끼리 쌈박질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생각은 비슷한데 조금 착한 것 같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조금만 착해지면 글로 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당에서 탈당을 꽤 많이 했잖아요. 또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난리가 또 한번 나기도 했었고요. 도대체 우리 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왔다가 또 무슨 생각으로 간 걸까? 만약에 우리 당이 그 정도의 정체성이라면 이게 정말 제대로 유지가 될까?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겐 심각한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면 굳이 정의당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조금 더 왼쪽 블록을 만들면 되지. 굳이 따로 당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당과는 세상 보는 게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은 왜 벌어진 걸까? 그 원인에 대한 진단도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6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60분이 넘으면 끊고 다음에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일어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공이 뛰어나신 두 분 위원장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얘기라도 좀 많이 봐주시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아까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일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글쎄 아무거나 돼요. 지금 몇 시죠? 35분입니다. 8시 35분? 네.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20분 정도 시작했어요. 이게 잘 나옵니다. 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 이유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단한다면 민주주의가 꽤 발전되어 있는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모순과 이런 문제들을 뭘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후퇴했죠. 사실은 옛날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간첩 사건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에 세월호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생명과 안전, 개인의 인권 이런 문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서유럽을 얘기하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회적인 갈등과 구조와 모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원인을 또 하나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사회 체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 또는 세계 전체가 함께 갖고 있는 구조,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의 근저에 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대단히 이념적인 것 같고, 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벌써 M 선생도 생각하게 되고 사회주의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실 보통 명사잖아요. 보통 명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뜻이고, 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심쯤 되겠죠. 혹은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이 주인이거나 돈이 중심인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밥, 오늘 여기까지 온 교통비는 다 돈으로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광고 카피 같은 걸 한번 보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 카피는 아주 평범한 광고 카피이긴 하지만,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뜻은 뭐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광고 카피가 모든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광고 카피가 된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의 구조가 이미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 체제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개념들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득권들의 끊임없는 이 이데올로기 주입이 있습니다. 광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한민국 1%, 렉스턴 이런 광고는 그냥 듣는 것이긴 하지만 1%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아마 대한투자신탁의 광고 카피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 카피들이 끊임없이 공람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구조들을 자본주의처럼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체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동자신가요? 임금 노동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돈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단시간 내에 돈을 최고로 벌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죠? 임금 노동자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는 방법.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죠? 로또를 사는. 로또 외에 특별하게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농담처럼 로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실 김준석 당원님, 오늘 저랑 같이 교육을 진행하게 될 텐데, 김준석 당원님이 진짜 좌파 김준석 당원님이 로또를 사서 예를 들어서 500억에 당첨이 됐다 치죠. 요즘은 이렇게 당첨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이렇게 당첨될 때도 있었어요. 계속 2월 돼서. 요즘은 이렇게 안 되는데요. 500억에 당첨이 되면 김준석 당원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을 일단 그만두시나요? 다닐 거죠. 뻥이에요.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생활이 심심풀이 땅콩이거나 취미 생활인 것 같죠. 우리의 노동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고, 아침 9시마다 출근해야 되고, 승진에 누락되면 그렇고, 동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관리자한테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노동자들끼리 만나서 호프집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러워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 이러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와요? 돈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밀려나고 데모할 때 이 프레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프레카드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자살률 1위라고 얘기하는데 자살률 1위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생활고거든요. 생활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500억을 갖고 있는 이 구조 내에서 사실은 김준석 당원은 다닌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안 다닐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500억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당첨됐다는 걸 숨기고 슬그머니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조금 지나면 그만두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계속 왜 다니세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 때문에 일은 꼭 그 직장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도 있을 거라고. 이분 저하고 오늘 같이 교육을 하게 했는데 호흡이 안 맞았어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 그럼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합시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만두고 보통은 뭘 하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집도 사고 무슨 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도면 나는 은행에 돈 넣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보통은 뭘 해요? 예를 들면 300 정도로 공장이나 기계나 원료나 뭐 재료를 사고 200 정도는 사람을 사서 700 정도가 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뭐가 생겨나죠? 알파가 생겨나죠. 이걸 우리는 흔히 이윤이라고 별 쉬운 걸 다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500원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은 판을 이렇게 벌리고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없는 사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죽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돈이 없어도 살아요. 풍족하고 행복한 건 둘째 치더라도 살 수는 있는 거죠. 소작을 붙여먹든 머슴을 하든.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런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고 그걸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해보면요.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간단한 얘기는 매우 간단한 산수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가장 불편한 진실. 이 산수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뭘까? 이 산수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세상의 주인은 500원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 나와가지고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니 무슨 뭐 이거 다 개소리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역사의 주인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 누구? 500원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다라고 하는 건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실제 세상을 지배하는 건 500원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이 판, 세상의 주인들이 벌려놓은 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요. 세상의 주인들이 이 판을 벌린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이 판을 벌린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알파 때문입니다. 간단한 산수이지만 세상의 주인 그리고 이 판이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이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윤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산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기 멋진 염색을 하신 거죠? 네, 원래 네, 멋진 청년과 함께 진행을 한 성함이 조석현입니다. 조석현. 네, 조석현 나무님은 그만두실 거죠? 네. 네. 그만두시고 나서 300과 200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뭐 집도 사고 했는데 그래도 500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무슨 거대한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감자탕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감자탕도 제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감자탕을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기 우리 조석현 당원이 감자탕 이름이 뭐예요? 이름 감자탕집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조간의 감자탕으로 하겠습니다. 조간의 감자탕으로 해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조간의 감자탕을 문을 열었는데 여기 이 마을 혹은 이 사회, 이 나라에 감자탕집이 없다면 조간의 감자탕은 또박또박 알파라고 하는 이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원씩. 그리고 더 이윤을 받고 싶으면 여기서 이 200원을 투자해서 사람을 샀다는 얘기는 200시간을 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산다는 얘기는 노동의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200시간을 샀는데 이렇게 200원 주고 200시간을 샀는데 이윤을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일해요. 네, 더 일을 시키면 돼요. 300시간을 시키면 돼요. 사실은. 그럼 300시간을 시키면 이 계산대로 하면 이게 800이 될 거고 이윤이 200에서 300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면 시간만 늘려주면 돼요. 시간만 늘리면 되는데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200원을 가지고 200시간을 쌓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요? 100원을 들여서 200시간 임금을 줄인다라거나 뭐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같은 시간을 사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경영 방식을 넘어서서 조금 더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고 조간의 감자탕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요 옆에 뭐가 생겨나죠? 뭐가 생겨나죠? 경제업체. 네? 경쟁업체가 생겨나죠. 김간의 감자탕, 김간의 감자탕, 뭐 성북 감자탕, 뭐 고대 감자탕, 무슨 감자탕, 뭐 지담 감자탕까지 이렇게 다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나면 기본적으로 조간의 감자탕의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산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알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알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임금을 깎기 시작하죠.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마음대로는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었거나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원가 절감을 시작. 네, 원가 절감은 어떻게 시도해요? 일단 이 200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200에 손을 대면 되죠. 그래서 감자탕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하고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 그래서 경쟁업체가 많아지고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경제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방에 기우씨하고 홀에 이씨는 어떻게 하라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사가 어려울 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리해고라고 하죠. 회사가 어려울 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리해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해고가. 경영상입니다. 네. 유식하게 쓰였어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발생할 때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임금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는 뭐예요? 알파가 떨어질 때는 언제든지 사람을 잘라도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입니다. 우리로서는 억울하고 여기서 잘리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자를 거죠. 모르겠어요? 참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관의 감자탕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하면 그 경쟁력 회복의 대가로 긴간의 감자탕은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죠. 긴간의 감자탕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리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 이 500원 갖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두 합법입니다. 그렇게 자르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삶,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2626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던 쌍용 자동차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너네가 알파가 500이 된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때 우리한테 돈을 더 준 적이 있냐? 월급만큼밖에 주지 않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자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노조가 화가 나고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자르지만 마라. 3교대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목숨은 붙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로 나눠서 4개조로 나누든 3개조로 나누든 목숨은 붙여줬으면 좋겠고 이게 좀 장사가 돼서 힘이 피면 그때 채용하더라도 안 잘랐으면 좋겠다. 조사장. 그럴 때 안 자르고 끌고 가고 싶겠어요? 자르고 싶겠어요? 이번 기회에. 자르고 싶을 것 같아요. 자르고 싶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을 얘기하는 보통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자른다고 악하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그래서 노동자는 해고로부터 늘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시민들이라고 하는 건 500원 가진 사람들에게 늘상 그런 구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사회 전체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문제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경쟁력을 회복하면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해버리면 똑같아지잖아요. 또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봉착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원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우리 조사장은 다음 대책은 뭐예요? 원래 이 판을 벌린 이유가 알파 때문에 벌린 건데 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판을 적을 것 같아요. 판을 적어요. 사장들은 그렇게 만만한 이 500원 가진 사람들 정말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금방 문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뭘 하죠? 다시 불러. 사람을 자르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썰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주방에 최 씨하고 홀에 뭐 박 씨를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쁜 A4 용지에다가 뒤에다가 하얀 백지에다가 이런 매직으로 이쁘게 글씨를 써서 다음날 감자탕집 밀창에 딱 붙입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사람 잘라놓고. 사람 구함. 잘라놓고 알바 구함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입니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임금이 뭐 48%에서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52%. 대략 같은 돈으로 몇 명을 써요?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은 하는 업무가 정규직하고 업무가 달라요? 같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그냥 이름만 비정규직으로 붙여주면서 임금을 반으로 자를 수 있고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비정규직.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정규직이 1000만을 넘어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조사장은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비정규직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물론 쓰죠. 물론 쓰죠. 나쁘신 분 아니죠? 네. 네, 착한 분이죠. 결국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 사회로 퍼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 유통업체 중에 몇 년 전에 비정규직 때문에 한판 크게 붙은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어디예요? 이름이죠. 네, 홈플러스 이름이 붙었어요.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교회 장로잖아요. 교회 장로 박성수라고 교회 장로고 11조와 감사헌금을 아마 1년에 수십억은 낼 겁니다. 뭐 얼마나 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의 11조와 감사헌금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독실한 시. 그때 싸우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놈이 왜 저래? 이렇게.
예수 믿으면 비정규직을 안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는 사회적인 구조고 사회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안 쓰고 뭐 부처 믿는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선을 같이 추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서는 그렇게 만만한 개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알라고함을 통해서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나도 쓸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에 분노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사장이라면 쓸 것 같다라고 솔직히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안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절대 안 쓸 거 아니에요? 진짜 작가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하고 접어야 돼요. 접고 나는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땅 파먹고 살고 그냥 자연과 함께 살고 말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독특한 사람이고 보편적인 구조에서는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이게 우리 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200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시간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셨잖아요. 노동시간은 왜 가장 길까? 왜 가장 길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끔 현대자동차 같은 데 파업하면 저것들을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공돌이 공순이 막 이런 얘기도 쓸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또 많이 받고 현대자동차가 뭐 얼마를 받고 있는데 저것들은 또 파업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노동조합원들 기종노조 이기주의 뭐 그리고 홍준표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진짜 좌파라고 자기가 정의당에 있으면서도 정말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정말 한번 보자고요. 현대자동차의 월급은 무엇으로 받는가? 사실은 시간의 연장, 물론 전에보다 오른 것도 사실이죠. 시간의 연장근로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죠. 왜 많아요? 왜 많을까? 사실은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서 일이 많으면 추가로 채용해서 쓰면 되는데 사장이라면 추가로 채용하기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4대 보험 따로 줘야지, 작업복 따로 줘야지, 퇴직금 줘야지. 부대비용이 훨씬 많이 들으니까 시간화와 연장 근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지만 돈 버니까 좋은 거야.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찬성해. 난 좀 힘들어도 젊었을 때 좀 더 벌을 거야. 이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0과 관련해서 장시간 노동이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대근무제에 대해서 변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무슨 청년들을 고용하겠다 이 발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고 있고요. 완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조건에서 고령화되는 사람들의 직장을 뺏어서 청년을 주겠다는 발생은 사회 전체 구조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거죠.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노동시간 단축 문제예요. 청년 실업의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실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40시간인데 법으로는 52시간으로 돼 있는데 노동부가 이상하게 지침을 꼬아가지고 몇 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68시간까지 하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8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뭐 이런 것들에서 68시간만. 그래서 52시간만 하게 하라. 일주일에 이 이상은 어떤 경우든 넘지 않도록 하고 넘으려면 사람을 채용해라. 이렇게 민주노총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노총 저것들은 뭐 이렇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죠.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알파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성과 연봉제, 뭐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200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노동자들이 요구한 적은 없잖아요. 누가 요구해요? 500원 가진 사람. 이유는 뭘까요? 왜 이걸 요구할까? 200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보면 무슨 야구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미국 프로야구의 무슨 컷쇼 같은 사람은 1년에 3천만 달러를 받거든요. 우리 돈으로 300억을 벌어요. 누가 계산해 봤어요. 300억을 걸면 그러면 이 친구가 1년에 30번 게임에 나오고 한 게임 나올 때마다 공을 한 100개 정도 던지는데 그러면 컷쇼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얼마씩 벌을까? 얼마씩 벌 것 같아요? 공 그냥 이렇게 포수한테 하나 던져줄 때 1,000만 원씩 벌어요. 공 하나 던질 때. 공 하나 던질 때 1,000만 원. 우리 이렇게 하나 던지면 공이 1,000만 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야구 선수들. 2군 선수들 얘기가 가끔 텔레비에 나오면 어때요?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을 정도로 비참하게 또 살고 있는 구조가 있죠.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노동자를 갈라치는 성과연봉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노동, 청년 실업, 임금 피크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그 속에서 이 이윤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당원들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잘못되고 박근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건가. 정의당의 당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더 깊은 얘기들은 또 책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산수기 때문에 알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200이라고 하는 노동 문제가 아니라 300이라고 하는 문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이면 되잖아요. 300이라고 하는 문제. 300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였어요? 공장, 기계, 원료, 재료 이런 겁니다. 감자탕집에 들어가는 감자탕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감자 들어가죠. 네. 감자탕집에 감자가 뭐예요? 돼지 등. 네, 돼지 등뼈. 정확히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냥 감자탕집에 감자를 채소 감자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때 감자는 돼지 등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르셨구나? 몰랐는데. 네. 감자가 아니고요. 이 돼지 등뼈를 감자로. 감자탕에 왜 감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자탕에 들어가는 감자는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편의상 감자탕집에 들어가는 감자라고 얘기를 합시다. 감자. 그냥 채소 감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 마을, 나라, 이 사회에 감자탕집이 늘어나면 감자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잖아요. 감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이 감자를 싸게 사는 방법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많이 어디로 가요? 미리 잔뜩 사지. 미리 잔뜩 사라고? 아니 밭을 사. 밭을 사든. 밭을? 네. 중국으로 가야지. 아니 어차피 이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했다 치더라도 이 나라 내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이웃마을. 이웃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감자탕 자본주의가 발달을 안 했어. 감자탕집이 없어요. 이 개발이 안 됐어. 그래서 감자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감자를 사서 가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먼저 발달한 감자탕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감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까 이때는 와가지고 막 무상으로 삼기도 하고 좀 완력으로 뺏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자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여기 와가지고 감자를 사려고 해요.
감자를 살려고 하다가 큰 감자밭을 놓고 어떻게 돼요?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300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자 자본주의가 없던 나라를 감자 자본주의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싸게 감자를 사서 이거를 가공해서 다시 여기다 팔아. 값싼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고 그리고 비싼 상품 수출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조죠.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제국주의 하면 너무 센 표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국주의는 사회적인 용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제라고 하면 일제의 제가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일제시대라고 할 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의 이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이 큰 감자밭을 놓고 일본이 한판 붙어요. 누구랑 붙었어요? 한국을 놓고 마지막으로 붙었던 나라. 러시아. 러일 전쟁. 그래서 한국을 놓고 러일 전쟁을 하고 일본이 이기면서 을사보호조약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을사늑약과 그 다음에 한일 병탄일 1910년과 5년에 각각 하면서 나라를 먹어버려요. 이걸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는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드디어 이윤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공산당 선언을 혹시 읽으신 분? 누군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계 도처로 자본이 나간다는 얘기가 읽으셨죠? 예, 의원님이 같이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참 공산당 선언까지 읽게 하시고 참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뭐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바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가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어쩌고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갖고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보게 되고 진보의 눈으로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동지가 사무장님이신가? 그런 나이 얘기는 참 안 하는 거죠. 진보당에서는. 가장 젊어 보이는 그런 나이는 잘 모르겠고 가장 젊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세계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거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 네. 살아야죠. 사라예보를 울린 한 발의 총성. 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네. 그 시위 군중에 한 사람이 죽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세르비아의 청년이 죽였습니다. 네. 세르비아의 청년. 그게 발칸반. 지금 오스트리아가 요만하지만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면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요만하지만 세르비아가 어느 반도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발칸반도에 있잖아요. 네. 시간 됐다고 이제 줄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국주의 얘기까지만 합시다. 발칸반도인데요. 그때는 오스트리아가 이만큼 컸어요. 요 발칸반도 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요 발칸반도, 여기 이제 세르비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에서 지금은 세계를 비행기 타고 막 다니지만 당시 제국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뭐였겠어요? 배죠. 배. 배를 하려면 어디를 장악해야 돼요? 해상을 장악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아니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였으면 지들끼리 전쟁하면 되지 왜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을까? 세계사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들끼리 전쟁하면 되지 그 두 나라 황태자 하나 죽였다고 왜 세계대전이 터졌냐고 설명해주세요. 네. 세르비아의 주도권을 놓고 세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던 차에 틀렸습니다. 세르비아의 주도권은 아니고요. 요 발칸반도, 요 유럽에 있어서 이 발칸반도는 해상으로 진출하는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소위 제해권이라고 하죠. 바다를 지배하는.
이걸 놓고 노상 이 나라들끼리 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강자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 놓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둘이 붙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각자 붙기 시작한 거예요. 세르비아를 러시아가 지원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오스트리아를 독일이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가뜩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전면적인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은 뭐예요? 알파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우리 흔히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담 후세인이 악의 축이다, 뭐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무엇 때문에? 300원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에너지는 어디 들어가요? 300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눈으로 세계사를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이해할까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게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사에서 벌어진 이러저런 문제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고민과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300원을 줄이다가 현대에 오면 어떻게 해요? 현대에 오면 전쟁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물건을 사서 합법적으로 갖고 가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더 발전한. 근데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 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 때는 싸고 그렇지만 장벽이 쳐지면 원활한 무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을 원활하게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 200개 국가가 야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전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겠냐. 하나의 시장으로, 세계 시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관세나 이런 걸 철폐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해자. 이런 것들을 자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브레튼 우주협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아젠다, WTO 강요회의 뭐 이런 것들을 신문에 보면서 저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상품이든 금융이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WTO 강요회의를 한다. 그래서 세계 200개국이 모이면 독일과 방글라데시는 산업 구조나 산업 발전 단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조에서 모이면 말이 잘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같은 걸 개방하면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농업 인구가 이제 한 300만이나 될까 싶은데요. 한때 뭐 1000만 농민 이런 얘기했지만 3,400만이나 될까 싶은데요. 250.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통계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의 지수가 되는 이 GDP. 이 GDP의 현대자동차 조합은 직원이 한 48,000명, 농민이 250명. GDP에 기여하는 소위 이 조건이 한 10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한 15조 정도를 기여했으면 농민 당시 한 300만이나 250만은 5조 정도,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농업을 망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현대자동차를 팔게 하는 게 한국의 경제성장의 수치와 통계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리고 GDP가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계산 어떻게 해요? 1인당 국민소득. GDP를 인구 숫자로 나눈 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나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조에서 개방하면 농민 250만원 밭을 갈아 놓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도시로 가죠. 도시 빈민이 되거나 이농을 시작하게 되고. 그럼 그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도시의 노동력은 과잉 상태가 돼요. 과잉 상태가 되면 200은 어떻게 돼요? 더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는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와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더 팔게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자본주의의 구조, 체제 이런 것들 그러나 500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늘 그렇게. 그리고 500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그런 경향성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다른 방식의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건 너무 과격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미제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대에 와서 미국 보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느끼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해의 구조 속에서 볼 때 미국은 또 다른 방식의 제국주의의 형태로 사실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속에서 300원을 줄이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WTO 반대 투쟁을 홍콩 투쟁단장을 민주노총 투쟁단장으로 홍콩에 갔었어요. 그때 한 1000명 정도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홍콩에 가서 WTO 투쟁단장으로서 WTO 강요회의의 결정사항을 저지하겠다고 가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1000명 모아서 집회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닌데 데모한다고 1000명이 홍콩을 가는 그때만 해도 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힘이 셀 때이기도 하고 그만큼 역동적인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체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싸움인 거죠. 아직 우리들의 세상 보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0과 관련된 부분과 300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부분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연유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뭐 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의 민영화 논리들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환경과 생태의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